네, 반갑습니다. 저희 이번 세션 제목이 구성원이 바라본 생태계예요. 근데 이제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원 하면은 뭐 창업자 있고 뭐 학계도 있고 뭐 그 정책 당국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저희 세션은 이제 투자자 분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분들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토종 VC의 이제 대표 투자자, 그리고 해외 VC의 대표 투자자, 그리고 대기업이면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나오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세션은 그 세 분의 경험이 좀 이 자리에 계신 생태계 관계자분들에게 좀 나눠지고, 그리고 또 같이 우리 생태계가 발전해 가려면은 어떤 점이 더 필요한지 좀 고민할 거리들을 던져보는 세션으로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세션은 모더레이터로 올라오기는 했는데 그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는 역할이긴 하지만 좀 편안하게 서로 이제 하시는 말씀들을 듣고 서로 질문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셔도 좋고, 어떤 분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좀 첨언을 하고 싶다, 또는 뭐 나는 좀 생각을 다르게 한다라는 게 있으면 이어받아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우선은 그 세 분께 좀 개별적으로 궁금한 질문들이 있어서 그걸 몇 가지 좀 적어 왔어요. 그래서 그 여기 앉아 계신 순서대로 좀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것들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 이제 스틱 인베스트먼트는 한국 벤처 투자 씬에 굉장히 이제 잔뼈가 굵은 대선배님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초기 투자자분들은 우리 회사가 스틱 인베스트먼트만큼 커진다면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모 회사인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99년도에 출발했는데 이제 이듬해 벤처 버블이 터지면서 그 코스닥이 80% 폭락하고 뭐 그런 진짜 혹한기를 지나시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투자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스틱벤처스가 뭐 아까 전에 뭐 AUM 뭐 8천억대 뭐 누적 100기 이상 투자 뭐 이런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긴 했지만, 또 저는 이제 회사 역사에서 너무 재밌는 게 한국 VC 중에서 가장 일찍 좀 해외에 거점을 내신 그런 선구자 VC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호치민 시작으로 그 상하이, 타이베이, 자카르타까지 굉장히 많이 넓히셨다가 좀 정리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새 또 이제 글로벌 진출하는 게 VC 입장에서도 좀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좀 배우신 점, 뭐 약간 그 이런 거는 주의해라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저는 입사한 지 이제 10년 차인데 뭐 예전에 선배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실리콘밸리에 진출한 게 저희 회사가 최초였고, 그리고 뭐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대만, 상하이, 그리고 호치민, 자카르타, 뭐 인도 지금 계속 나갔다가 또 실패하고 접었다가 이제 결국 효율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쨌든 저희 투자 기회가 있고 성장성이 있는 시장은 어떻게든 도전하고 두드려야 된다라는 게 회사의 기본적인 모토기 때문에 저희가 해외 시장은 계속 나가려고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선진 시장은 굉장히 지금 이제 미국 시장에서 좋은 투자 많이 하는 VC 하우스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일찍 진출을 해서 사실 이제 거기 이너서클에서 자리 잡고 좋은 딜을 지속적으로 받는 기에는 좀 약간 저희 금융시장이 선진화되기 전에 나갔어서 시행착오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늦게 나가는 게 좋다. 지금 근데 조금 더 늦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랜 기간 투자했었는데 이제 좀 지산은 적게 됐지만 저희가 또 뭐 중국도 나가서 투자 많이 하다가 뭐 중국 투자 경험들 많으실 텐데 사실 기대했던 성과만큼 못 미친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 거치면서 계속 해외 투자를 효율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배운 것들은 다 내재화가 됐고, 저희가 지사를 접었다고 그 시장을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선진 시장 접근할 때는 조금 더 자본 효율적인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직접 법인을 내는 게 좋을지 이런 걸 계속 이제 배우고 세팅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혹시 뭐 아주 간략하게 그 내재화된 팁 중에 하나 나눠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요새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좀 생각한 거는
그게 이제 선진 시장, 그러니까 그 일단 이머징 마켓 투자할 때의 어려운 점들인데요. 저희 뭐 중국,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베트남 투자했을 때 팀도 되게 믿음직하고 비즈니스 모델이나 기술도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제 정부 이머징 마켓일수록 이제 금융 산업이 아직은 이제 고도화되지 못했고 정부 정책이나 규제가 굉장히 우리의 투자와 회수와 회사 성장에 엄청 이제 영향을 많이 준다라는 거를 이제 깨닫게 돼서 사실은 기업 본질도 중요하지만 상당 부분 그 외적인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된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이어서 그 A16Z 박성모 총괄님께 좀 제가 궁금한 점들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발표하실 때 A16Z에 대한 소개는 많이 해주셨는데 뭐 A16Z가 워낙에 네임드 회사인 거는 다 아시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박성모 총괄님 이력이 좀 더 흥미로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A16Z 합류하기 전에 이제 폴리곤 랩스랑 모나드라는 이제 프로젝트에서 그 빌더로서의 커리어를 하셨는데 거기서 어떤 일을 하셨고 그 경험이 어떻게 이제 A16Z 합류로 이어졌는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원래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는 사실 공무원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외교관이 되고 싶어서 관련 학과에 진출하고 다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군대에 갔다 오면서 나는 공무원이랑 좀 안 맞는구나라는 걸 좀 느끼고 나서 그럼 나는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창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창업을 하기보다는 좀 시행착오를 좀 줄이자는 입장에서 그 마국성 대표님이 창업하신 그 IJ웍스라는 회사에서 한 2년 반 정도 일을 좀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투자를 받으려면 조금 더 빅네임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에 네이버라는 회사에서 좀 있다가 그때 이제 제가 좀 창업 기회를 포착을 한 게 그때 막 코비드 나오고 이제 막 NFT가 막 뜰 때였는데 NFT를 사고 팔 수 있는 거래소라는 걸 좀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이제 창업을 했습니다. 창업을 이제 블록체인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레이징도 꽤나 많이 하고 이제 국내 벤처 캐피탈 중에 하나인 해시드한테 좀 이제 돈도 많이 받고 해서 열심히 했는데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테라 루나라는 사태가 있으면서 잘 되지는 않았고 그러면 이제 좀 망하지 않을 회사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에 그때 이제 가장 블록체인 쪽으로는 가장 되게 큰 회사였어요. 폴리곤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한국 담당으로 들어갔고 이제 열심히 한 2년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아시아를 좀 이제 담당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는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사실 그냥 샐러리맨으로만 살기에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얼리 스테이지에 좀 지분을 받고 들어가 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직전 직장이 이제 모나드랩스라는 비슷한 이제 블록체인 회사에 뉴욕 기반의 회사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아시아 대표로 이제 일을 이제 얼리 멤버로 들어가서 이제 했습니다. 한 2년 거기도 한 2년 1년 반 정도 일을 하다가 지금 회사는 사실 다들 많이 물어봐요. 도대체 갑자기 랜덤한 코리안이 왜 어떻게 들어갔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링크드인도 그냥 메시지가 왔어요. 그냥 진짜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자기 A16Z 탤런트 팀인데 아시아 오피스를 열 건데 첫 번째 사람을 구하는데 너 어떻게 했냐라고 해가지고 솔직히 스캠인 줄 알았어요. 사실 사기 아닌가. 그럴 수 있겠네요. 왜 나를 왜? 그래서 얘기를 그래도 뭐 얘기 들어보면 나쁘지 않으니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로 뽑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됐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잘 얘기가 돼서 이제 사실 이 롤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저는 작년 12월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어쨌든 안드리센 호로이츠라는 전체 회사에서 아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저 한 명뿐이고 아시아에서 이제 오피스는 서울에 지금 역삼에 열었고 도쿄에도 이제 다음 달에 열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아시아 좀 이제 익스펜션을 시작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추가로 그 GTM 파트너라는 이제 역할을 하시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 GTM 파트너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아까 발표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GTM은 이제 고투마켓이에요. 사실
미국에 있는 파운더들이 저희가 보통 투자를 하면은 파운더들의 나이대가 진짜 막 MIT dropout, 뭐 스탠포드 dropout 이러니까 막 20살, 21살 백인들인데 아시아에 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서만 되게 열심히 사업을 하기에는 이미 글로벌화된 시장이 많기 때문에 아시아에 어떻게 진출을 할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에 이제 저희 같은 이제 고르마켓 팀이 와서 이제 조언을 주는 거죠. 이제 일본에 올 때는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해야 되고 한국에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로컬 파트너가 있으면 누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고 뭐 기관들과의 좀 이제 오퍼튜니티가 필요하면 제가 좀 주선을 해주고 이제 로컬 파트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베스터들은 모두 다 US에만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미국 외에는 엔티티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뭐 헤드 오브 에이펙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팀 소속인 거고 그래서 팀 중에서도 고투마켓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 아시아에 혼자 있다 보니까 고투마켓 쪽에만 좀 포커싱을 해야만 하지만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저희도 이제 뭐 LP들 좀 매니징도 해야 되고 뭐 로컬 마케팅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다 그냥 신경 쓰고 있는 그냥 그 아시아 관련된 모든 걸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그 이제 이 16Z가 한국에 오피스 낸다라는 기사들 이제 좀 찾아보니까 이제 왜 서울이냐, 동경 열기도 전에도 왜 서울로 오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리테일 영향력이 커서 온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그게 되게 반갑기도 하면서 좀 약간 그 내용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제 한국이 참 이제 거래량도 많고 커뮤니티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글로벌로 가는 한국발 프로토콜은 좀 프로젝트는 많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또 아쉬움이 또 생기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총괄님께서 보시는 한국 이 생태계 크립토 쪽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뭐 크립토뿐만 아니라 뭐 전반적인 생태계 자체가 저희는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정말 저는 되게 다양한 나라의 빌더들을 많이 만나보고 학생들도 많이 만나야만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보면 한국 창업자들만큼 되게 열심히 하고 성공하고 싶은 열망이 큰 사람들도 되게 드물고 그리고 능력도 그만큼 받쳐주는 경우가 사실 드물어요. 되게 열심히 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뭐 크립토도 크립토인데 사실 뭐 바이오 쪽에는 뭐 저희 인재들 다 의대 가잖아요. 그런 분들이 창업을 하면 어떨까? 아니면 또 AI는 뭐 우리 모두 여기 핸드폰에 챗GPT나 제미나이 하나씩 깔려 있을 텐데 AI 네이티브니스가 되게 높은 국가 중에 하나인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 창업자들이 많이 도전을 못 하고 있다는 건 저희는 확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답답한 입장이죠. 이런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 이루어져 있는데 도전을 많이 하지 않는 환경이 이루어진 게 사실은 되게 안타깝고 특히 미국에서는 이제 뭐 다들 이미 어느 정도는 아시겠지만 K 뭐뭐가 되게 프리미엄이 정말로 높은 상태예요. 그래서 정말로 도전을 하면 많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고 투자까지 너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되어 있는데 좀 지레 겁을 먹고 글로벌 퍼스트를 못하고 그럼 우리 한국부터 이제 해보자. 그리고 검증이 되면 글로벌로 나가자. 사실 근데 글로벌이 이미 한국이거든요. 글로벌 스탠다드가 한국에 맞춰져 있는데 그래서 바로 그냥 글로벌로 가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긴 합니다. 네. 다음 창업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냥 좀 이어서 좀 여쭤보자면은 그 어쨌든 이제 해외 팀들이 아시아 시장 들어오는 걸 도와주시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들어왔을 때 한국 시장의 좋은 점 그리고 또 이런 거 좀 주의해야 돼 이런 얘기도 이제 해줄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해주는 얘기 중에 몇 가지를 좀 여기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글로벌 팀이 한국에 들어올 때는 사실 예전에는 막 거래량 뭐 이런 이유도 되게 많았어요. 사실 뭐 크립토뿐만 아니라 사실 사람들 주식도 정말 유의미하게 많이 사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많이 들어오려고 하는 것도 사실이고 사실 오픈 AI나 엔트로픽도 이번에 냈는데 그런 움직임들이 사실은 그냥 정말로 유의미한 시장이라서 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되게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자문을 하는 스테이지의 팀들은 조금 더 얼리 스테이지이고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비즈니스를 좀 만들고 싶어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는 조금 크립토 스페시픽하게 얘기하자면은
요즘에 트렌드는 완전 기관이거든요. 실제로 기관이 많이 트렌드를 리딩을 하고 있어요. 이제 미국의 지니어스 액트가 이미 패스가 되고 클래리티가 이제 클래리티 액트가 패스가 곧 될 건데, 그게 되면은 사실 미국의 모든 금융기관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을 할 거고 RWA나 이런 토큰화를 많이 할 텐데 한국이랑 일본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자문을 많이 합니다. 지금부터 기관들이랑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들이 저희 법안이 통과될 때 테이블이 있어야 된다. 적어도 옵션으로 하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지금부터 조금 이제 기관들과의 좀 이제 파이프라인 열어두고 좀 논의를 시작해라.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한국 시내 분위기는 어떻다고 보시나요? 그때 뭐 네이버 두나무 합병 얘기 나오고 뭐 약간 그 정책실장님 가시고 뭐 정부 가시고 이러면서 좀 긍정적으로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지금 진전이 되는 게 있나요? 사실 법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지는 꽤 됐습니다. 사실 1년이 거의 다 되는 것 같은데 진작에 패스가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지만 사실 이제 선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미뤄질 거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고요. 그래도 뭐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좀 패스가 웬만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웬만해서 생각을 하는 게 미국의 클래리티 법안이 저희는 90% 이상으로 저희 업계에 좀 우호적으로 통과가 될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미국이 작용을 하면. 한다면 한국도 우호적으로 통과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마지막 그 장소영 이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이라서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예,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어제 그 콘레드 호텔에서 엄청 크게 그 셀트리온 사이언스 앤 이노베이션 데이에서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엄청 큰 행사하고 또 부산까지 와서 또 발표하시느라 굉장히 피곤하실 것 같은데, 근데 그 행사의 이제 슬로건이 되게 의미심장하더라고요.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여는 글로벌 신약. 그래서 오늘 발표해주신 거 이제랑 다 연결되는 얘기인데, 그 셀트리온은 진짜 그 우리나라 바이오 벤처의 신화인 거잖아요. 거의 이제 신화 같은 존재이고 이제 작년에 이제 매출 5조의 영업이익 1조 찍으시고 이제 계속 최고치를 경신해 나가고 있는데, 근데 정말 이 오픈 이노베이션 하시는 방식이라든지 접근 방식을 발표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정말 되게 모범 사례처럼 정석처럼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에서 시작을 해서 뭐 신약 개발 그리고 CMO 사업하는 그런 회사가 나아가는 그냥 비전이나 뭐 방향성과 굉장히 이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이 이제 맞물려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방향성 측면에서 너무 잘 맞고, 그리고 또 그 VC 출자도 십몇 년 전부터 하시면서 되게 이제 급하게 이 생태계에 뛰어들지 않고 되게 점진적으로 이제 뭐 VC 출자하시다가 뭐 멘토링 실증하고 공동 개발하고 뭐 딜까지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오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오늘 객석에도 아마 그 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그런 데서 이제 OI를 좀 시작하거나 그러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한테 좀 우리 경험을 바탕으로 대기업에서 OI 잘하려면은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 잘해야 된다라고 나눠주실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아까 발표에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한 문장으로 먼저 정리하면 대기업 내부 전략과 외부 혁신을 사업 실행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러려면은 OI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안에서 대기업의 내부 전략, 그러니까 셀트리온의 신약 비전과 전략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수립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러한 전략과 그 계획을 실행하는 실행 부서가 있습니다. 네. 저희 R&D 조직이 있는데 이 R&D 조직이 이 비전과 전략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거를 실행하는 전략 그 방안까지 마련을 해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 OI를 하는 건 내부의 니즈를 잘 이해하고 이거를 외부와 연결해 주는 게 그 현재 R&D, 그러니까 신약을 개발하는 조직이 현업에 깊숙이 들어와서 이거에 같이 한 팀이 돼서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오픈 이노베이션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래 하진 않았지만 성과가 빨리 났었던 건 그런 실제 연구 개발하는 부서가
파트너를 직접 발굴하고 평가해서 발굴하고 이 파트너와 이야기를 하면서 신약 개발할 수 있는 이 영구적인 방향성을 논의하고 실제 실행 계획까지 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OI 팀은 오픈 이노베이션 팀은 어떻게 회사의 게이트웨이로서 안과 밖을 연결해 준다면 실제 이 실행 구조를 만드는 건 신약을 개발하는 부서와 파트너가 충분히 긴밀하게 논의해 가면서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부 전략 그리고 내부의 그 실행 조직이 깊숙이 들어와서 협력하는 거 마지막으로는 파트너십은 특히 신약 개발은 10년, 15년 가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단기적인 어떤 투자나 단순히 기술을 사와서 개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장기적인 파트너십으로 오랫동안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부분이 가장 좀 염두에 두고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스타트업 입장에서도 단순히 내 기술을 대기업한테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라이센스 아웃이 됐더라도 이 약물이 정말 실제 상업화까지 가는데 서로 협력하는 긴밀한 협력 체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스타트업과 함께 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많이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거에서 이제 내부 전략과도 되게 온라인이 잘 돼야 되고 R&D 부서가 결국 파트너랑 굉장히 이제 밀접하게 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걸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셀트리온만 하는 좀 조직 구조상이나 뭐 결재권상에서 좀 특별하게 운영이 되고 돌아가는 게 있나요? 지금 외부에서 보실 때는 셀트리온이 굉장히 큰 대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저희는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굉장히 단기간에 성장을 했습니다. 20년이라는 기간 안에 모든 거를 다 갖추면서 글로벌 리딩 기업이 됐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 스타트업의 스피릿이 조금 남아 있고요. 저희 매니지먼트 역시 그런 것들을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뭐 장단점이 될 수는 있는데 결국 셀트리온이라는 스타트업과 정말 스타트업이 같이 협력하는 구조가 대기업의 그런 긴 프로세스와 긴 호흡이 아니라 정말 빨리 논의하면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 문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매니지먼트 분들의 마인드 자체가 아직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또 약간 아까 전에 뭐 CBC 얘기가 좀 잠깐 나왔어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셀트리온은 사실 CBC로 운영을 하시는 건 아니고 직접 이제 투자를 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간접 펀드는 굉장히 오랫동안 참여를 해왔고요. 이후부터는 저희가 이제 직접 투자하는 걸로 조금 전환 체제를 조금 바꿔가지고 별도의 재원을 항상 이제 잡아두고 있고 필요할 때마다 그거에 맞는 예산을 활용하면서 이제는 직접 투자에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전에 그 일본은 아예 그냥 VC에서 서비스 해가지고 이제 되게 VC와 긴밀하게 이제 그 대기업들이 일하는 그런 모델도 얘기했는데 제가 그냥 물론 이제 CBC는 아니시긴 하지만 제가 궁금한 게 그냥 그 한때 되게 우리나라에도 CBC 붐이 좀 일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살짝 좀 관심 밖으로 밀려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저는 제가 뭐 잘못 이해한 걸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혹시 그 CBC를 선택하시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뭐 이런 게 환경이 뭐 규제 같은 이슈도 있을 텐데 이런 게 바뀐다면 우리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게 있나요? 지금은 저희가 정말 뭐 별도의 재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CBC에 대한 고민도 계속 같이 가져가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저희가 CBC 고민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지금 CBC 규제가 금감원 규제가 조금 되게 스트릭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저희가 CBC를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우리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 규제를 잘 따르면서
근데 그런 고민들을 좀 하면서 지금은 조금 때가 아니다라고 해서 CBC를 통한 투자보다는 그냥 직접 재원을 운영하는 게 더 맞겠다라고 했고 그때 이제 가장 큰 몇 가지 허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해외 투자 비중에 대한 제한이 좀 컸습니다. 해외 제약이. 투자에 대한 뭐 전체 제한. 펀드의 뭐 한 20%만 투자할 수 있는. 이제 저희는 근데 그 지역에 대한 구분을 별로 두고 싶진 않았고 빨리 그 혁신 기술을 찾고 싶은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걸 따르면서 또 별도의 재원을 운영해야 되다 보니까 과연 지금의 시점이 맞을까라는 고민이 좀 있어서 그때 조금 내려놨고요. 근데 지금은 조금 규제가 완화된 걸로 저도 이해는 하고 있어서 네. 다시 그런 고민들이 조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시군요. 어떤 게 제일 효과적일지.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개별 질문들을 좀 드렸는데 공통 질문 하나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이제 답변 주실 때 좀 약간 섞여 있기도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그러니까 투자자로서 지금 우리 스타트업 생태계를 10점 만점으로 좀 평가를 하자면은 몇 점이라고 보시는지가 좀 궁금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관점이 되게 다양할 것 같은데 좀 어렵나요? 점수를 매기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가요? 왜냐면 조심스럽고 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제 그 산업에 있는 기관의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그 제약사마다 그리고 기업마다 오픈 이노베이션 하는 활동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기업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CBC를 만들고 계속 투자를 해가면서 기업들이 스타트업들이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어느 정도 다 개발이 된 걸 갖고 와서 이제 상업화하기도 하는 이러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플레이가 좀 다른데 저희는 이제 그거보다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장기적인 파트너십으로 함께 갈 기업들하고 기업들을 찾고 그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고 있는 관점이다 보니까 오픈 이노베이션 조금 생태계를 구축해서 초기 기업이든 기업에게 단순히 캐피탈만 지원한 게 아니라 캐피탈과 엑셀러레이팅과 어떤 다른 인프라까지 조금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오픈 이노베이션 이코시스템 만드는 거에 좀 집중을 해왔었고요. 이제 오히려 초기 기업은 단순 캐피탈보다는 이제 멘토가 붙어져서 네. 그러니까 잠재 수요 기업이 붙어져서 이 기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것도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은 저도 뭐 점수는 좀 그렇군요. 대충 그래도 한 네. 6점, 네. 7점. 네. 아까 말씀하신 것과 약간 연결되는데 제가 이제 주로 바이오 헬스케어 투자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하우스가 최근에 이제 테크 기반 회사들을 계속 예전부터 뭐 많이 봐오고 있다 보니 그 해외 투자자들하고 크게 차이 나는 점이 이제 각 심사역이 그 산업이나 그 관련된 기술 스타트업 씬이나 기술에 대한 이해도 스페셜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고도화돼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냥 뭐 후속 투자나 네트워킹 도와주는 정도의 밸류업이 아니라 좀 더 실질적으로 사업에 뭐 현실적인 뭐 전략이나 줄수 조언 있는. 또는 도움될 수 있는 그런 리소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정도로 전반적으로 좀 고도화됐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뭐 점수라기보단 조금 부러운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미국이랑 중국의 스타트업 씬을 보면 사실 되게 창업에 대한 열정이 되게 아직은 많고 이걸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낭만이 많이 살아있는 것 같은데 한국에 정말 좋은 대학을 나오거나 좋은 교육을 받은 분들을 보면은 보통 뭐 의사가 되거나 아니면 공대에 가시더라도 유학을 가서 미국에 이미 커져버린 빅테크에 가는 거를 사실 1차적인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런 분들이 창업을 해주시면 사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기업이 나오지 말란 법이 전혀 없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미국 측면에서는 그게 아쉽고 특히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 너무너무 발달이 해 있고 사실 로보틱스가
AI 지금보다 더 저는 더 미래라고 생각을 하는 게 AI가 실제로 라이프에 튀어나온 게 저는 로보틱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조업 기반이 너무 잘 이루어져 있고 사실 중국은 당에서 그냥 데이터를 다 컨트롤 해버리니까 로보틱스가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뭐 우리나라나 미국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되게 그런 건 뭐 일견 부럽다? 뭐 완전 다 부럽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로보틱스가 발전할 수 있는 그 기반 자체가 다르다는 거는 되게 부러운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이기대 대표님께서 저한테 이제 그 질문 들어온 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한 이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그 질문들 보면은 그 A16Z에 대해서 좀 질문 들어온 거 드리도록 할게요. 그 아무래도 한국의 사무소를 연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다들 A16Z 돈을 받고 싶어 하시는 창업자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투자 받을 수 있는지 뭐 선호하는 분야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질문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방법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는 Y 컴비네이터랑 되게 비슷한 프로그램인 스피드런이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고요. 스피드런은 원래는 이제 게이밍 펀드에서 운영하던 되게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인데 사실은 요즘에는 섹터와 구분 없이 다양한 섹터에서 1년에 배치가 2개 있고 한 번 뽑을 때 75개 팀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발을 한 팀에 대해서 2달 동안 샌프란시스코 오피스에서 같이 살면서 저희 인큐베이션을 진행을 하고 마지막 데모데이에 투자도 이제 유치를 같이 도와드리는 그런 세션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내가 하고 있는 게 조금 더 레이트 스테이지다라고 하시면은 실질적으로는 사실 직원과 연결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A6인지의 접점을 찾으셔서 그 사람이 바이를 하게 만든 다음에 인베스트먼트 팀한테 가는 게 최고입니다. 왜냐면은 인베스트먼트 팀은 한 달도 아니죠. 일주일에 받는 딜이 100개가 무조건 넘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다 고 오버 하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고 그렇기 때문에 웜 인트로가 있어야만 그걸 좀 플래그를 해가지고 더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전달해준 사람이 한 번 더 필터링을 한 거니까 한 번 더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사한 이후로 한 받은 게 한 50개 정도 된다고 치면은 그래도 한 10개 정도는 인베스트먼트 팀에 전달을 했고 그 중에 8개 정도는 피칭 콜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내부 리퍼럴이 있으면 되게 많이 통과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접점을 만드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궁금한 거 있는데 그러면 주로 저기 질문 중에도 있는데 아시아나 한국 지역에 특별히 좀 관심을 더 많이 두고 있는 기술 분야나 뭐 그런 게 있으신가요? 우선적으로 찾고 있다던가 뭐 이런 것들? 저희는 우선적으로 찾고 있는 부분은 진짜로 정말 없습니다. 진짜로 저희는 저희 펀드별로 정말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터레스트가 한국에 되게 많이 있어요. 요즘은 알게 모르게 한국에 대한 의문의 프리미엄 하이프 있어서 그냥 그게 뭐 테크 이런 게 아니고 딱 지역 베이스로 지금 관심이 많으신 건가요? 지역 베이스로 정말 관심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펀드가 6개의 뭐 스페셜티가 있으니까 거기에는 관련이 되겠죠. 네. 그럼 성모님을 통해서 레퍼를 받으면 되는 건가요? 네, 제가 한번 보도록 오늘 하겠습니다. 잘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뭐 네. 해외 VC들이나 뭐 CBC들 만나보면은 요즘에 아시아 지역뿐만이 아니라 특히 한국 벤처에 투자하고 싶은 니즈가 굉장히 많이 예전보다 늘어났더라고요. 네. 만나셨던 혹시 VC 중에 뭐 저희 뭐 사실 섹터라든지 잘 아시겠지만 단계라든지. 그 노바티스, 네. 그러니까 노보 놀디스크도 이번에 이제 한국에 출자를 네. 크게 했고 그 전에 사실 태핑을 굉장히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런 이제 대기업 네. 글로벌 제약사들 관련된 글로벌 투자를 되게 제약사도 자주 들어오고 한국에 있어요. 관심, 요즘에.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질문 받은 것 중에 좀 재밌는 게 이제 지난 세션과 좀 연결해가지고 요새 워낙에 AI가 다들 화두다 보니까 이제 VC 분들도 일하는 방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혹시 그 닌자에 대한 걸 아까 전에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도구 같은 거 내부적으로 쓰시는 게 있는지 네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도 A6인지네요. 그 딜소싱 자체적으로 AI를 활용하진 않는데 저희는 회사 자체에서 뭐 어쨌든 뭐 오픈 AI나 다 저희 포트폴리오사이기 때문에 시중에 나와 있는 거의 대부분의 툴을 직원들에게는 다 가장 높은 티어로 제공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매주 그 오피스 아워를 개최를 해서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꾸준하게 교육은 진행을 하고는 있는데 매주 그게 사실 뭐 개개인의 이제 업무에는 이제 반영이 되는데 딜 소싱에 AI를 막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는 아직은 않다고 제가 확신을 하는 게 저는 이제 그 직책의 특성상 딜팀, 그러니까 인베스트먼트 팀이랑 되게 일을 많이 하고 피칭에도 직접 들어가고도 하는데 AI는 활용을 거의 안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아 그런가요? 그분들은 네. 투자를 많이 하시면서 아직 활용을 안 하시나요? 그런 왜냐면 이제 진짜 약간 제가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이 고 오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고 네. 파운더 자체에 대해서 느껴지는 그런 그 감이 있으니까 네. 파운더 베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그 느낌을 좀 아직까지는 많이 보는 것 같고 아. 그리고 잘못 알려진 게 뭐 토큰 얼마 쓰는지 본다 이런 거 저희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시군요. 네. 의외인 것 같아요. 오히려 두 분은 어떠신가요? 저희는 뭐 이렇게 저희 뭐 엔터프라이즈로 쓰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자체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업무 효율에 필요한 것들을 짜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근데 하나 다 같이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최근에 좀 느낀 게 NDA 체결할 때 요즘에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NDA 사항의 내용 중에 IR 자료를 AI에 학습시키지 않는다라는 조건들이 요즘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 지금 심사역들이 딜 소싱은 잘 안 쓰지만 검토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를 대외적으로 IR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스크리닝하고 분석할 건가 이제 그 통제 가이드라인 만들 건가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내부 통제와 보안 이슈 때문에 네네. 좀 지금 현재 고민 중이신 네네. 부분이군요. 셀트리온은 어떠세요? 저희도 지금은 엔터프라이즈 AI 툴을 쓰고 있는데요. 네. 특히 바이오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첨단 기술로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저희 연구 개발부터 유통까지 나오는 이 모든 데이터가 다 기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셀트리온만의 AI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있어요. 저희 안에서 AI 담당 부서가 있고 여기서는 이제 셀트리온만 쓸 수 있는 결국 AI 툴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데이터를 올리고 데이터를 조금 컨비네이션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엔터프라이즈 AI로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한정적으로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저희만의 AI를 통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또 지금 질문들 좀 보고 있는데요. 그 GTM 그 밸류 헤드 서비스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식센시가 그 포트폴리오 GTM에 도움 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오늘 발표 들은 거 보니까 더 대단한 것 같다. 예, 그래서 그 약간 뭐 조직이 있는 거는 보여주셨는데 뭐 얼리 스테이지 담당, 뭐 게임 담당, 뭐 바이오 담당 이렇게 있는 건 보여주셨는데 좀 그런 구체적으로 GTM을 어떻게 돕는지 좀 사례를 얘기해 주시거나 좀 더 생생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방식에 대해서? 우선 저희가 포트폴리오가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2,000건인데 2,000개 모든 포트폴리오사들을 첫 번째 다 지원할 수도 없고 두 번째 지원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오픈 AI가 GTM 서포트를 저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진 않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 중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필터링한 좀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 GTM 서포트나 다른 오퍼레이션 서포트가 좀 정해지기 마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스테이지에 따라서도 정말 너무나도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스테이지가 좀 진행이 된 파트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비즈니스를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컬에 있는 뭐 정부기관이나 아니면은 그런 금융기관들과의 좀 이제 주선이나 아니면 이런 투자 기회, M&A 기회 이런 것도 저희가 좀 알아봐드리고 좀 주선을 많이 해드리는 편이고 조금 더 얼리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뽑아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마케팅 에이전시를 쓰고 어떤 로펌을 쓰고 어떤 PR을 쓰고 그런 걸 다 뭐 홍콩, 일본, 한국 뭐 등등 저희 내부의 그런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를 이제 전달을 하고 이제 좀 좀 도와드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30초 남아서 그냥 아주 짧게 그냥 마무리 질문 하나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그 스생컨의 꽃이 이제 저녁 네트워킹이다 보니까 그냥 세 분 다 각자 나는 오늘 저녁에 이런 분들과 만나서 대화를 많이 하고 싶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네. 처음 뵙는 분들 만날 수 있는 좋은 자리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한 번도 인사 못 드렸던 네. 낯선 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날 모르는 사람만 나한테 네. 인사하러 와라. 아는 사람은 오지 말아라. 뭐 이런 건가요? 예. 네, 저도 사실 에이식신지가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한국에서는 알려진 바가 많이 없는 것 같기도 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와서 말씀 주시고 부산에서 아니더라도 서울에 가서 이제 이야기 나눠도 되니까 편하게 링크드인이나 추천 주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모두 다 스타트업 생태계 관계자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각자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것 같고 그런 고민들을 서로 오늘 네트워킹 시간에 좀 나누면서 저도 좀 배워가고 또 저희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조언을 드리고 네, 그런 좋은 시간을 좀 가져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